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1시 반에 또 이제 강의나 수업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좀 생각보다 짧게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풍부하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져보도록 할 텐데 뭐 어떻게 질문 있으신 분들이나 뭐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기셔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네, 이하우 쌤. 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동남아 전체를 포괄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뭐 베트남만 주목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 사정에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제는 이제 한류가 많이 퍼졌으니까 동남아 각국별로 물론 그 한류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각 국에서 이제 받아들이던 과정이나 그쪽에서 한류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범주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가능할지. 예컨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한류가 시작될 때 대만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꿍따리 샤바라도 대만에서 유행하던 것이 싱가포르까지 이제 유행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하나,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인구가 25%밖에 안 되니까 20%는 25% 되는데, 초기 한류는 중국계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전체로 확대되는 과정들이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동남아 전체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국가 몇 개별로 범주로 나누어서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게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또 다르죠. 근데 뭐 브루나이나 뭐 인도네시아는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과 매우 근접을 해서, 물론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문화적 유사성, 근접성 이런 것이 가지는 긍정적 아니면 좀 비판적 이런 측면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지 제가 평소에 가진 궁금증입니다. 네. 혹시 선생님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질문에 대해서 잠깐 메모를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 학자이기 때문에 본질주의적인 문화권보다는 미디어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간의 어떤 연결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화인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교 중심의 한류였던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계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학생들 보면은 싱가포르라는 국가 내에 있지만 굉장히 말레이시아 방송들을 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또 인도네시아 드라마가 또 유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테면 인도네시아 드라마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디즈니나 뭐 이런 걸 봐도 갑자기 K-팝 얘기가 나오고 뭐 이래서 당황스러운 그럴 때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도 인도네시아 드라마에서 갑자기 이제 대사 중에 뭐 한국 드라마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미디어를 거쳐서 그 인도네시아 드라마를 보는 말레이시아 사람과 말레이시아에서 방송하는 것을 듣는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태국이 그 인도차이나 반도내에서는 굉장히 미디어 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 음악이라든가 태국 방송을 캄보디아라든가 주변 국가에서 이제 라오스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미얀마에서도 보게 되고, 그래서 태국에서 케이팝을 좋아하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따라서 좋아하게 되고, 또 필리핀하고 그 싱가포르처럼 영어 미디어에 굉장히 또 경도돼 있고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는 미국에서 한류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즉각적으로 또 필리핀과 싱가포르에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의 타밀계 같은 경우는 또 스리랑카 문화에 또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스리랑카 인도권에서 또 이제 한류가 인기가 되면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싱가포르 내에 동일한 국적이긴 하지만 그 언어권과 인종권에 따라서 그, 그 사람들이 속한 거대 국가라고나 할까, 영향권 있는 국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지점으로 한번 그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혹시 저도 네, 강인영 쌤. 네.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 2001년에 그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있던 제 후배한테 그 시어머니가 대만 사람이었는데 너 왜 그 박사를 하고 있냐고, 돈도 안 되는데 그냥 그 한국 드라마의 자막을 번역하는 일을 해라, 막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시작은 드라마, 그다음에 대만, 중국어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쪽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한호 선생님도 지적을 하신 점이 있지만 화인 커뮤니티라는 것이 한류 확산에 굉장히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쩌면 당연한, 그리고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만, 싱가포르 쪽은 이해가 가지만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그게 좀 약했잖아요. 그게 약한 것이 언어적인 그 번역의 문제, 번역이 좀 더 그 중국어 번역이 먼저 됐을 테니까 네네네. 그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쭉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쪽 부분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뒤에는 한류가 좀 그 장르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장르가 확산이 됐다고 했을 때 요것이 장르의 확산과 수용자 연령대의 확산이 동시에 이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바로 저는 미얀마 갔을 때 이제 거기 사람들이 스타킹 보고 있는 거 보고 조금 놀랬었거든요. 스타킹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뭐죠? 저 이광수 나오는 런닝맨? 그런 것들은 사실 언어의 제약을 조금 안 받잖아요. 그렇죠. 안 받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선생님이 관찰하시기에는 그런 그 변화들이 앞으로도 한류에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지, 선생님 그 미디어 학자로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강희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썼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남아 한류는 일종의 이제 동북아 한류의 하위성 내지는 그 하위 호환성 같은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2003, 4년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K-팝이 2008, 9년부터 인기 있었던 것도 사실 노바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노바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몰라도 굉장히 편하게
런닝맨 같은 경우도 사실 레이스잖아요. 계속 뛰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항상 해피하고 뭐 우울한 얘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인기 있었던 거에 보이지 않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인기를 또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류 이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팬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 만화라든가 이것을 원작으로 한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가 한국 드라마가 되네? 확인해 봐야겠다. 처음에는 이놈들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일본 거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재미난 게 그 2001년도에 대만에서 유성하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꽃보다 남자의 그 전 버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있기 전에 동북아 드라마로서 그리고 중국의 아주 정말 뭐 400회, 500회 되는 그 전통 그 궁중 드라마가 아닌 현대물로서 동북아 드라마로서는 아마 그게 최초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그 인터뷰를 해보면 유성화원을 통해서 호감이 생기게 된 동북아적인 얼굴에 대한 그 어떤 취향이 생겨서 그 이후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얼굴들과 비슷하고 부담감이 없이 좋아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라든가 그리고 언어 이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그 문화 취향의 어떤 징검다리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한류가 그냥 갑자기 한국이 대단해서 딱 생긴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수용자들이 한류를 좋아하기 전 단계에 어떤 식의 누적된 수용 경험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누적된 수용 경험의 어떤 감수성이랄까 이런 걸 전체를 통해서 한류를 즐기기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랗게는 미국이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일본이 또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방금 전에 그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징검다리식으로 그 한류가 인기 있게 된 부분이 그 있고요.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체코에서 베트남 사람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도 중유럽 내지는 이제 동유럽이고 유럽의 중심은 아니고 근데 이제 체코의 한류는 과거에 이제 베트남 거주민들,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만 있었는데 베트남 커뮤니티 사람들이 한류를 되게 좋아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베트남의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좋아했다. 자기들은 그만큼 취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베트남 사람으로서 그 체코에서 살고 있는 어떤 소수민으로서의 서러움을 오히려 한류라는 그런 지렛대를 통해서 뭐랄까 보복을 하는 거죠. 심리적 보복을 하는 거죠. 이런 면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번역이 굉장히 쉬워졌고 또 러닝맨이랑 스타킹이 굉장히 인기 있었을 때 러닝맨이 뭐 일요일 날 몇 시에 끝나자마자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싱가포르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자막 공동체라고 해서 온라인 내에서 서로 모르는 그 한국말을 알고 있는 태국 사람들,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막 자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합을 해갖고 그 러닝맨 밑에다 딱 그 제공을 해서 그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아졌고 지금도 뭐 팝하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편리해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정정호 선생님이 바로 손을 드셨거든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네, 예전에 안녕하세요. 대학원 박사 때 한번
됐고 그 뒤로는 통 못 뵀네요. 제가 박사 받은 이후로는요. 예.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뭐 문화인류학 전공하는 박사여서 아무래도 한류도 관심도 많고 문화 관련된 것도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싶었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박사과정 때는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요. 저의 오늘 질문은 아주 질문 혹은 조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뭐 말씀 많이 하셨을 거니까 그건 별로 오늘의 질문보다는 지역 연구자들에게 한류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아마 초반에 선생님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류를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지역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남아系좀 특유의 문화 혹은 뭐 대부분의 뭐 정치학자들, 뭐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뭐 외교, 정치, 선거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약간 주제에 소프트화하는 뭐 문화, 대중문화, 관광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환영받지만 나는 조금 너무 그런 거 한 거 아닌가? 이양 박사 봤는데 예, 그런 게 하나의 고민이 약간 있고요. 두 번째는 어, 한류 연구가 어찌 보면 한국학 연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지역학을 하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지역학을 하고 싶은데 한류 연구를 해버리면 이게 약간 이 학문적인 지역적인 범위 그런 게 조금 애매해진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박사 과정 때는요. 지금이야 너무나 편하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제 뭐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쓰지만 학생 때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지역학 연구자로서의 그걸 삼고 싶은데 그거를 전제로 하고 아까 제 초반의 질문을 혹시 학생들에게 혹은 저 같은 신진학자들에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거가 있는지 예, 그런 간단한 네,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보다 뭐 강희정 선생님이나 뭐 이하는 선생님이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일 것 같은데, 뭐 여러 이슈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 3년 전에 로마에서 그 유럽 한국학대를 갔을 때 그 박노자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사회주의자이고 무정부주의자이고 민족주의에 대해서 항상 이제 비판하는 이런 분인데 밤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사실 한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네 대학에 그간 한국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없었는데 한국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엄청 늘고 이 학생들이 결국은 한류 팬이었기 때문에 한국학을 하러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 끝까지 한류를 연구하는 사람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한류가 적어도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많은 소양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학생들의 니즈 때문에 자기가 지금부터 한류에 관련된 책들을 공부를 해서 수업에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박노자는 사실은 그동안 한류에 대한 어떤 색깔들, 저급한 문화다, 뭐 정부가 기획한 거다. 박노자는 역사학자이고 정부에 대해서 항상 비판 이런 사람인데 그런 박노자조차도 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만 있는 한류 연구자보다 지역학을 하고 외국의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한류에 대한 변화와 한류의 지역에서 어떤 깊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저도 사실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언론학과 미디어 연구의 관점에서 이제 한류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디어 이론과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한류를 설명하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있는데 2010년대부터 2016년 막 이런 때부터 중문과라든가 일문과라든가 주로 이제 언어 문화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류 논문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논문들을 읽을 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굉장히 표피적인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뭐 통계를 내시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표피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지역학을 하신 분들이 한류 연구를 쓰는 거를 보면 그 지역에 대한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언론학자들이 바라보는 한류랑은 또 다른 깊이, 그 현장에 대한 지식의 바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류는 분명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벌어지는 팬덤 현상인데 한국에서 한류를 거론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한류가 한국에서 만든 현상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류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의 팬덤 현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잘 고민하시면서 지역학 연구자로서 한류에 대해서 기여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추가로 있으신가요? 네, 김하영 씨.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서강대 신방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하영이고요. 코피스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선생님 글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좋은 강의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처음에 서두에서 박사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하고 면담하셨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문화제국주의거든요. 그래서 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를 좀 엮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고무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근데 뭐 한국 콘텐츠를 세계에서 많이 소비하고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이 문화제국주의를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 문화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저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한국에서의 한국의 문화연구자나 미디어 연구자들이 문화제국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현 시대에서는 어때야 하는지 혹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현실 감사합니다. 쌤 네. 어떻게 관련된 질문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제가 비슷한 질문이라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라 같이 하면은 다 대답하시기 조금 이제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질문을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멀티컬처럴리즘에 관한 질문이었고 그거는 근데 정정 선생님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2번째 질문에 조금 저도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약간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류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한류는 소프트 파워라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소프트 파워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너무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무지하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소프트 파워라는 말 자체가 1990년대에 이제 조셉 나이가 쓰면서 나왔지만 그 조셉 나이뿐만이 아니라 1993년에 나왔었던 이제 세뮤얼 헌팅턴의 이제 문명의 충돌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기존의 이제 냉전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의 권력은 문화 권력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건데 이제 문화 권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게 미국이라는 어떠한 자본주의 권력을 이제 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노암 초스키가 그래서 뭐 이제 신제국주의인가요? 그러니까 니오콜로니얼리즘이나 니오임페리얼리즘 같은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축하고 있는 건 결국은 오리엔탈리즘의 잔재라고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권력 자체도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의 잔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됐어 이러면서 그 소프트 파워가 갖고 있는 정치적 배경을 무시하고 나니까 그래 우리는 미국처럼 문화 권력이 될 수 있을까? 일본처럼 문화 권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에 의해서 한류를 계속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떨어진다. 그거는 동아시아적 근대화의 뭐다. 뭐 그거는 너무 이제 아시아성이 있다. 이런 되게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한류 학자들이 왜 이제까지 그냥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너무 무분별적으로 써왔는가에 관한 질문이 일종의 약간 비판적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한국 한류 연구는 소프트 파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개념 정의를 새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영구적 역량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한류 연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도서 엄청나게 뽑았잖아요. 각 대학에 돈을 막 줘가지고 조교수, 부교수 막 한 명씩 뽑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막 펑펑 써보 다니고 있는데 과연 한류 연구의 역량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잔재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었는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하영 선생님, 현진혜 선생님 두 분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김하영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한 제 말씀을 드리자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OTT들이 일단 한국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콘텐츠와 계약 상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그들이 취하는 이익과 우리가 취하는 이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전 세계 대중문화와 정보 유통의 구조를 보면 각각의 모든 나라들은 일종의 이제 그 해결의 개념을 원용하면은 각각의 특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보편의 위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특수인 국가들이 보편에 쉽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보편이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문화제국주의는 거의 미문화제국주의랑 동의어인데 현재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미국이 누렸던 것과 같은 또 다른 유니버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제국주의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틀과 문제의식을 중국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고 또 중국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문화제국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 문제의식을 또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서 한번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측면들을 검토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스튜어트 홀도 얘기를 했지만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과거처럼 서구 일방적인 문화 유통은 벌어지지 않고 한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요르단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뭐 태국의 그 광고라든가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 혹은 선진국의 맨 밑에 있는 나라들의 그 콘텐츠들이 열려져 있는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변화이긴 한데 여전히 그 틀을 만드는 것은 과거에는 미국이었고 지금은 또 이제 중국이 또 그걸 만들고 있고 또 한국도 그런 틀을 만들고자 하지만 그 경쟁에서 쉽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현진애 선생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 파워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드 파워라는 기존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에 이제 국제 정치 외교에서 국가의 어떤 국력을 재는 방식이 경제력과 군사력 위주였다면, 경제력과 군사력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국가의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국가가 우러내오는 어떤 매력, 그 국가가 형성해내는 생산해내는 어떤 지식의 그 가치와 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미국이 소프트 파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할리우드 때문이 아니고, 저가 대학생이었을 때도 그렇지만, 뭐 요즘도 아마 좀 그렇지만, 만약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미국에 유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한다거나, 미국 학자가 혹은 미제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 파워 전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드 파워라는 것도 어느 나라가 하드 파워가 있고 어느 나라가 하드 파워가 없다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하드 파워의 지표가 100이라면 어떤 나라는 70이고 어떤 나라는 30이고 이런 것이고, 소프트 파워도 한국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거의 제로에,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까웠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마이너스에 가까웠다면, 그것이 이제 30, 40, 50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있는 나라 군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소프트 파워가 한 7, 80이고 한국은 뭐 아주 적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일본이 7, 80일 때 한국은 한 4, 50까지 올라갔다라든가,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내가 어떤 나라의 매력을 느낀다 하더라도, 혹은 뭐 과거에 시진핑 부인이 한국에 와서, 혹은 뭐 일본의 어떤 수상의 부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그 나라의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교 정책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굉장히 부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히 바라볼 필요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소프트 파워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한국이 한류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되었으니까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학에 대한 지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의 장기적인, 중기적, 단기적, 장기적인 아웃컴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치밀한 고민이 있으면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만한 부분이 혹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한류가 발현해내는 콘텐츠의 주체 혹은 콘텐츠 플레이어들이 꼭 반드시 이제 한국인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1년 전인가 2년 전에 JYP 박진영이 일본에 가서 JYP 이름을 걸고 대규모 오디션을 해서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걸그룹을 런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팬들 사이에서도 이게 과연 한류인가? 이게 과연 그들을 한국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들을 뭐라고 봐야 되지? 이렇게 논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박진영이 이게 시스템이 분명히 한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혹은 한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답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또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 아이돌 그룹들의 멤버들 가운데 대부분 사실은 동북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외국인이 들어가더라도.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멤버들, 대부분 태국이긴 하지만 태국 멤버들도 들어가고, 그런 식의 약간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한류가 가진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제국주의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약간 뭔가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가,
한류라고 하는 측면이 아마 국내에서 생각하는 한류와 해외에서 생각하는 한류 사이의 간극과 관련해서 또 역시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한류에 대한 평가는 사후적으로 평론가와 그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한류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시장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는 세력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 간에 사전에 어떤 기획이라든가 사전에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고, 평론가와 언론과 학자는 결국 사후에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추아뱅화라는 사회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은 원래 사회학자인데 지금은 이제 대중문화학자로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분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개인과 구조 간의 어떤 갈등, 변증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변화의 기간이 일정 정도 되는데, 대중문화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은 벌써 머리 휙 돌아가면 벌써 이제 또 다른 인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대중문화 연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지난 한 5년, 6년 정도부터 파워포인트에도 나오지만 이제 외국에서 그 한류를 실험하기도 하고, 또 JYP도 그랬고, 또 다른 군소 기업 기획사들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뽕 문제도 글쎄요, 벌써 2007년에 박진영이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리안 웨이브라는 말 쓰지 말자. 코리안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니까 국뽕으로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 없잖아요. 이건 지칭일 뿐이니까. 국뽕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지칭에 대한 평가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국뽕에 대한 고민, 국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성숙한 시민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긴 호흡 속에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거의 이제 2시간을 채운 강연과 흥미로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귀한 강연을 해주신 심도보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역시나 오셔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신 동아연구소와 동남아시 협동과정 그리고 외부의 여러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연구소는 이번 학기에 이 초청 강연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석학 강좌와 초청 강연회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역시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